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했던 3대 혐의 중에 2개의 혐의를 나누어서 기소를 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백현동 개발 사건 관련해서 먼저 기소를 한 거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건데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지금 3가지였단 말이에요. 백현동, 유증교사, 그다음에 대북송금 3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이 한 사건을 일반적으로 이제 기소를 한 번에 하죠. 그런데 약간 이제 특수성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다툼이 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거든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증거를 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유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소명이 됐다는 취지로 영장 전담 판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검찰에서 먼저 유증교사를 기소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는데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일단 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기소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 뭐 판사는 좀 의심은 가지만 뭐 직접적 증거가 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검찰은 여러 가지 뭐 공무원이랄지 유동규 씨의 진술이랄지 뭐 그다음에 공문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관여돼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혐의 중에서는 백현동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해서 가장 먼저 이제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 예. 일각에서는 뭐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전부터 다른 사건은 몰라도 백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백현동부터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증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약간 보강 수사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북송금 아닙니까? 예. 근데 대북송금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대북송금을 중앙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약간 증거상 문제가 있다고 영장 전담부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는 수원지방검찰청이에요. 예. 중앙지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사실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북송금 관련된 것은 수원에다가 다시 이첩을 하고 이제 나머지 유증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이제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오늘 추가로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좀 알아볼게요. 영장 전담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적시를 했었는데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증거가 탄탄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녹취록이 있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녹취록 내용에 보면 뭐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뭐 그 유증한 당사자가 기억이 나지 않고 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은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녹취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 녹취록이 첫째 있고 그다음에 또 유증한 사람 자체가 녹취록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렇게 유증을 했다고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증거면 뭐 당연히 유증교사 인정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 더군다나 영장 전담 판사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뭐 거리낌 없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지금 따로따로 기소를 한 건데 그러면 재판도 위증교사 재판 따로 백현동 재판 따로 이렇게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백현동 자체는 병합 신청을 했어요.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유례, 성남 FC 이게 한 건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백현동에서 이제 병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건이 굉장히 방대해지죠. 뭐 한 3년 더 걸린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이 사건은 있던데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출소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병합은 됐는데 유증교사는 사실은 백현동이랄지 대장동과는 완전 별개거든요.
이건 2018년도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예. 유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이거와는 완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시절의 사건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병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배당 자체를 같은 재판부에 할지 예. 아니면 따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같은 재판부가 아니다고 한다면 병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같은 재판부라 할지라도 이전 사건과 공통된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 병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재판을 굉장히 받는 횟수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지금만 따져봐도 대장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백현동 위증교사 지금 4개가 지금 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 있는데 이제 백현동이 아마 재판부에서 병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합을 해버리면 그 대장동과 유래와 같은 건으로 묶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소한 유증교사 하나 있죠. 그럼 3건이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제 3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병합을 하면 3년 넘게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만 떼어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이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윤교사는요 예. 소송 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이제 재판이 오래 가는 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민주당의 어떤 뭐 운영과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총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법정에 제대로 출석할 수 있느냐. 예. 제대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재판이 좀 끌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정한 재판 기일에 성실하게 임한 걸 전제로 한다면 예. 사실 이 사건은 뭐 3, 4개월? 3, 4개월. 기름이 한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죠. 더군다나 예. 녹취록과 유증을 한 사람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하냐 문제인데 예. 이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 2가지만 탄핵을 하면 되는데 이걸 증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유증교사는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예. 이게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리면 엄청난 정치의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온 걸 바라겠죠. 그래서 이걸 뭐 재판부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당사자인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재판에 협조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재판의 시간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구속영장에 담겼던 3가지 혐의 가운데 이제 2가지 혐의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이뤄진 거죠? 네, 사건 기준으로 3사건 가운데 2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흘 만에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형입니다. 이 대표 부탁에 따라 결국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 담긴 사건 가운데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를 가장 높게 봤던 건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이 혐의부터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사건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막 시작된 점을 고려해서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부터 기소하면서 법원에 2사건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인데다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는 만큼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재판에 더해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법원을 찾는 횟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면 3가지 재판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네, 반면에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죠?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모두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도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원지검은 재작년 대선 국면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쪼개기 형식으로 이 대표를 후원했다는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수사를 맡을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 구속기한이 6달 더 늘어나면서 수사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대표 관여나 공모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봤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이 보강 수사해서 추가 기소에 나설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지검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 아니라 이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수사도 맡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당장 내일 대장동 재판이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내일은 출석하지 않을까요? 내일까지 출석하려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출석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사유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단식이랄지 여러 가지 당 최고위원 회의랄지 당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사법부의 재판 자체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다시피 지금 단식하면서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도 좀 강경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 출석을 안 하면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출석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재판에 출석을 계속 미루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요, 첫 번째 정도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뭐 사유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엔 좀 관대하죠.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가면 사실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영장 발부하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어디 뭐 달달 검거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재판하고 또 구치소에 수감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는 사유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연기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재판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2회, 3회 반복이 되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당대표라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입지,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지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여론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피고인과는 너무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은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요. 피고인도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피고인 자체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다 보면 피고인 없이 또 재판할 수도 있어요.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있어야 재판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예외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뭐 변호인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되도록이면 재판에는 좀 성실히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지검으로 보내져서 다시 이제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영장이 3번째 이제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검찰 수사는 뭐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적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다 지난번 한번 흔들렸어요. 그래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했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검찰에서는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밖에 나가자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고 본인이 또 옥중 서신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뭐 허위 진술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저렇게 오래 구속이 돼 있으면 본인도 사실은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검찰이 더 이상 불러다가 막 조사를 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압박, 회유 뭐 이런 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뭐 변호인이라든지 혼자 스스로 통해서 나 이런 진술을 하고 싶다라고 검찰에 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예. 검찰에서 뭐 그런 부분 기존에 수사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압박을 한다랄지 조사를 뭐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영장이 발부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좀 이례적인 일입니까? 그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요. 예.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소가 되면 구속 만기 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법원 경향은 구속 만기가 되는데 만기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풀어주는 경우가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김만배랄지 뭐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압박받아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진술을 사실을 얘기했는데 외부에서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 풀어주게 되면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번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 중에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도주염려는 없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지난번 검찰에서 진술 번복 자체가 증거인멸로 재판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영장 전담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번복한 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 임의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검찰에서 압박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에는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이 얘기 좀 짚어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던 40대 남성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범행 동기는 좀 밝혀진 게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근데 범행 동기를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층에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야권이랄지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저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거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야권 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경찰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한 2년여 동안 권력기관의 권력자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자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었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정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성향은 없는 걸 보입니다. 그렇지만 2년 넘게 나를 괴롭혔다는 이 문구를 보면 아마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뭐 피해망상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택 앞까지 찾아가는 그 경로를 뭐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CCTV에 전혀 포착이 안 됐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계획적으로 한 거다 볼 수 있죠. 예. 더구나 인터넷 들어가고 특히 인터넷 매체에서 유튜브로 생방송 촬영된 부분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자기도 뭐 그걸 서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했고, 예.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는 보안 카드가 없으면, 입지 및 출입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안에는 또 CCTV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동선 자체를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그 안에 저런 행위를 한 걸 보면, 더군다나 뭐 흉기하고 또 점화형 토치를 뭐 3개 정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주 이제 개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건 아니고 문 앞에 이제 흉기를 두고 온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주거 침입죄는 되죠. 주거 그래서 침입죄,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지 않고 공동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주거를 침입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주거 침입죄로 보는 게 이제 대부분. 현관 앞도 주거 침입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독립적으로 집이 있는데 그 예. 현관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안 되지만 예. 제 아파트라는 공동 현관이 있잖아요. 아. 공동 현관이 있고 개인 현관이 있고 그래서 공동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 침입인데 지금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건 정원 특수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터치를 할지 흉기 넣은 것도 사실 이제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외포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기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 협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구속 가능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지금 경찰이 영장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정치의 성향도 아니고요. 또 중복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직접적 유해는 아니거든요. 간접적 유해인데 또 제가 볼 때는 뭐 정신적인 어떤 장애나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피해망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 더구나 전과가 없다고 한다면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사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